한밤중에 대학살 세타가야 살인사건. 일본 범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기이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그날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2000년 12월 30일 도쿄 세타가야구의 평범한 주택가에 피로 물든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그날 밤 미야자와 가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도 범인은 왜 잡히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그림자를 깊이 파헤쳐봅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일본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미제 사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보다 단란하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 미야자와 미키오 씨는 44세로 성실하게 가정을 이끌던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야스코 씨는 41세로 두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던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두 아이, 사랑스러운 딸 니이나는 8세, 그리고 재롱둥이 아들 레이는 6세였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아마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새해 계획을 이야기하며 설레는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측할 수 없는 비극이 그들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이 피로 물든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밤 11시경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미야자와 가족의 집 뒤편에 위치한 공원의 펜스를 능숙하게 딛고 넘어 침입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주변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있었고 특히 창문 아래 지면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선명한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의 침입 경로는 2층 욕실 창문이었으며 방충망은 이미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찢겨진 채였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범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거나 적어도 침입 경로를 신중하게 선택했음을 시사합니다. 밤 11시 무렵 미야자와 집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들은 집 안에서 다투는 듯한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바로 옆집에 살던 야스코의 어머니와 언니, 부부 역시 쿵하는 아주 큰 둔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입니다. 이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범행은 밤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 즉 미야자와 가족이 잠자리에 들었을 법한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됩니다. 어쩌면 가족들은 잠든 상태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이는 가족 중 가장 어렸던 6살 소년 레이였습니다. 그는 2층 침실에서 발견되었으며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시신에는 칼에 찔린 상처는 없었지만 그 어린 생명이 어둠 속에서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어서 범인은 2층의 다른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잠들어 있던 야스코와 니이나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들을 잔혹하게 공격했습니다. 야스코와 니이나의 시신은 얼굴과 목 등 상반신에 수십 차례나 칼에 찔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야스코는 흉기에 심장을 직접적으로 찔려 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희생된 이는 가족을 지키려던 아버지 미키오였습니다. 그는 1층 계단에서 발견되었는데 머리, 얼굴 등 상반신과 하반신이 칼에 의해 무자비하게 난도질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의 잔혹한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잔혹한 범행은 단 15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벌어졌습니다. 이 집 안에서 4명의 무고한 생명이 잔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15분은 그들에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해당한 가족의 집안에 태연하게 머물렀습니다.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담함과 기괴한 행동은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범인이 냉장고를 열어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고 주방에서 엽차를 여유롭게 마셨으며 심지어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행동하며 어떠한 죄책감이나 도주의 급박함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1층 서재에서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서핑을 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미키오가 다니던 회사 웹사이트 등 여러 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록들이 전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거실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잔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한 흔적도 있었는데 변기에 물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점은 범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듯 혹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려는 듯 수많은 흔적들을 현장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기 전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 기괴한 행동은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피로 물든 참혹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벽과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연했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섬뜩한 것은 범인이 남긴 수많은 흔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범인의 혈흔, 지문, 그리고 DNA가 다량으로 채취되었습니다. 심지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인 회칼과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나그랑 티셔츠, 외투, 털장갑, 머플러 등 여러 유류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이 신었던 운동화는 영국 브랜드 슬레진저 SLAGENGER로 한국에서 생산된 모델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수없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체 무엇이 이 사건을 일본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으로 만들었을까요? 이토록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학 수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DNA 분석 결과 범인은 O형 혈액형으로 밝혀졌으며 동아시아와 남유럽 혼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의 민족적 배경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지만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범인의 키는 약 170cm 전후의 마른 체형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구체적인 신체적 특징과 유전적 단서가 있다면 범인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금까지 총 29만 3천여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으며 28만 명 이상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고 1만 6천 건이 넘는 시민들의 제보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치하는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 남긴 수십 개의 지문 역시 일본 내 전과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그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혹은 일본 수사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난이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타가야 살인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 세 가지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범행 동기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범인은 왜 이 가족을 그토록 잔혹하게 살해했는가? 만약 금전적 목적이었다면 왜 집안의 귀중품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을까요? 피해자 가족이 공원 확장으로 토지 매각 대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실제로 돈이 사라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원한에 의한 살인일까요? 하지만 미야자와 가족과 원한 관계에 있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왜 살인 후 그 집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가? 단순히 범인의 대담함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사건 현장에 어떤 특정 메시지를 남기려 했던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범인의 기괴한 행동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특정 의도를 가진 행동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셋째, 이렇게 명백하고 많은 증거를 현장에 남기고도 24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일본 수사 당국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건 자체가 가진 특이성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경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2009년 이 사건의 유족들을 포함한 강력 범죄 피해자 유족들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회를 결성하여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강력하게 벌였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목소리는 마침내 결실을 보았습니다.
2010년 일본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미야자와 가족의 비극이 일본 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본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장 보존을 위해 경찰관이 상시 상주하며 혹시 모를 단서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아사쿠 사행 쾌속 열차에서 칼을 떨어뜨려 손을 베었다고 주장한 한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30세 정도의 키 170cm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으며 녹색 룩색을 메고 검은 다운 자켓, 청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열차 내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상처의 깊이를 고려할 때 칼이 떨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심병 환자였을까요? 아니면 범인이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정보였을까요? 미야자와 가족은 사건 발생 당시 공원 확장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도쿄도에 매각하여 1억 수천만 엔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보는 범행 동기가 금전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현장에서 돈이나 귀중품이 사라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금전적인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제1교포 김수도가 이 사건을 사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 일본 사회에 퍼져있던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어떠한 명확한 증거나 사실 확인 없이 떠도는 루머에 불과하며 수사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루머들은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오늘도 범인은 어딘가에서 평범한 얼굴로 어쩌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바로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생각은 섬뜩한 공포감을 안겨줍니다. 일본 경찰은 세타가야 살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된 아주 작은 정보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03-348-0110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제보가 24년간 묻혀있던 잔혹한 진실을 밝혀내고 미야자와 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타가야 살인 사건. 당신은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범인은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림자 뒤편 2피 20 한밤중의 대학살 세타가야 미스터리를 깊이 추적합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